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독일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의 전차 조립 공장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메탈의 책임자 아르민 파퍼거는 특수 군사작전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KF-51 판다 전차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수 군사작전이 끝난 뒤란 대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끝난 뒤 키예프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메탈은 15개월에서 18개월 있다가 판다 전차를 키예프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F-51 판다는 라인메탈이 2022년 유로사토리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4세대 전차입니다. 전투 중량 59톤에 주포가 130mm나 됩니다. 포탑 위에는 원격 제어되는 웨폰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컴퓨터화됐고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동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포탑은 무인으로 승무원은 3명입니다. 전차장, 포수, 드라이버로 구성되는데 이 전차는 드론도 운영합니다. 그야말로 꿈의 전차인 셈인데 양산 가격이 얼마나 될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예상대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아마도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 가능할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차피 전차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첨단 장치로 치장을 하더라도 부서지지 않는 전차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바실리 단디키는 라인메탈의 전차 개발과 배치 계획이 지극히 황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신의 4세대 전차 T-14 아르마트의 경우 2015년 붉은 광장의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가했지만 이제서야 겨우 테스트를 거쳐 소량만 실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첫 번째 티거는 1942년 레닌그라드 전선 그리고 1943년 하리코프 전투에서 나타났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술적 오작동으로 많은 전차가 고장났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체로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라인메탈의 발상이 우크라이나를 의제로 홍보 효과를 누리려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연방군도 인수하지 못한 상상 속의 전차를 내세워 일찌감치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15개월에서 18개월 지나 KF-51 판다가 우크라이나의 초원과 숲에 나타나기를 상상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입니다. 또 그때쯤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인메탈의 책임자 파파거는 KF-51 판다를 키예프에 인도하려면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전차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는 KF-51 판다를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미 1월에 연방군 재고에서 14대 레오파르트2 전차를 꺼내 키예프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레오파르트2를 키예프에 넘기는 안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라인메탈과 플랜스부르거, 파르조이그 바우 게젤샤프트는 모두 178대 구형 레오파르트1 전차를 키예프에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오파르트1은 T-55 정도나 상대할 수 있는 105mm 주포로 무장한 낡은 냉전시기 전차입니다. 고초를 떠리로 우크라이나에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서방 전차 연합으로부터 120에서 140대 전차를 받게 됩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2,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는 아직 인도 시기가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약 400대 탱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1000km에 이르는 노선을 따라 병참 보급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대략 1년 반을 잡고 만든 계획인데 그 전에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독일뿐 아니라 영국도 제정신이 납니다.
독일이 되도 않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자 영국도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방성 관리들은 독일과 프랑스 라이벌에 밀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키예프에서 무기를 면허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산업체 일부 경영진은 키예프를 방문해 합작 투자 옵션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젤렌스키가 런던, 파리, 브라셀을 방문한 저희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짜맞춘 각본에 따라 연출된 쇼였습니다. 영국 왕도 만나고 프랑스에서는 레종 도네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연설을 하면서 질질 짜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무기 제공 약속을 제대로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영국은 가까운 장래에 전투기를 보낸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이상한 대화만 빙빙 돌았습니다. 젤렌스키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올라프 숄츠에게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뭔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젤렌스키의 유럽 방문은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질적인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그의 스케줄은 젤렌스키 자신과 대통령 실장 안드레 예르막이 만든 거였습니다. 그들이 유럽 순방을 계획한 데는 저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갈려나가고 있는 전황으로부터 미디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키예프 정권은 줄곧 승리가 임박했다고 거짓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바흐무트 전황에 미디어의 관심이 쏠리면 안 됩니다. 또 젤렌스키는 유럽에서 서구 리더들과 포옹을 하는 모습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키예프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의사타진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가입 날짜만 귀뜸해줘도 대내용 선전에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어줄라 폰데어라인은 키예프가 잘하고 있다면서도 유럽연합 가입 조건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예르막과 젤렌스키의 두 번째 목표는 그들에게 부과된 미국의 인사 정책으로부터 유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키예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워싱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젤렌스키는 부패 척기를 내세워 측근 여러 명을 날렸습니다. 이를 두고 읍참마속이니 뭐니 하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개파간 권력 투쟁입니다. 다 똑같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권력 구도에서 예르막은 영국 라인입니다. 레즈니코프 국방장관도 부패에 걸리긴 했지만 전략산업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그는 예르막의 측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패 숙청의 이면에는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그리고 친소로스 신문 제르칼로 니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즈니코프가 물러난 뒤 국방장관직을 맡은 부다노프는 예르막과 같은 런던 라인이 아니라 워싱턴과 가깝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잘루지니는 이미 미국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다노프가 국방장관이 된 상황에서는 젤렌스키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예르막이 날아가면 젤렌스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워싱턴에 잘 말해달라고 런던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하위 파트너입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마이단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에 너무나도 많은 돈과 무기를 퍼부은 상태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의 부정부패 척결쇼는 미국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인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도둑질과 사기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의 최후는 패배하는 전쟁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